반갑습니다. 철학이 묻고 영화가 답하다 수업을 진행하게 된 학부대학 김영종 교수라고 합니다. 철학이라는 주제가 상당히 좀 어렵죠. 그런데 영화라는 주제는 조금 우리에게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좁고 난해한 주제를 우리가 영화라는 도구를 통해서 조금 쉽게 이해하고 풀어가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수업 전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수업 내용을 이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과목 개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교재는 지금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PPT를 주로 활용을 할 거고요. 타 대학에서 철학과 영화를 함께 접목해서 융복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과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대학들뿐만 아니라 일반 그 사회에서도 영화를 통해서 철학에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시면 검색을 해보시면 철학을 영화를 통해서 다루고자 하는 시도들이 꽤 많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고요. 물론 이제 그 안에 어떤 영화를 활용하고 또 어떤 영화에 대한 평가를 하느냐라는 거는 강의자 개개인의 철학적인 관점과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영화를 통해서 다른 영역에 접근하는 그런 시도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근현대사를 영화로 접근한다든지, 아니면 심리학을 영화로 접근한다든지, 혹은 죽음학에 대해서 영화로 접근한다든지, 이런 이제 다양한 시도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영화를 통해서 조금 난해하고 어려운 주제에 접근하는 방식들이 현대 사회에서 아주 보편적이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이미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타 대학들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 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었고요. 수업을 함께 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고 그리고 즐거운 수업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간략하게 과목 개요를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과목이 추구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철학을 다루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영화를 다루는 겁니다. 철학이라는 이 주제가 학문이 사실 굉장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개설한 과목 가운데 서양 철학 산책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과목은 오롯이 이 철학을 어떤 그 전통적인 방법으로 또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이제 학우들 입장에서 조금 난해하기도 하고 또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철학이 가지는 우리 시대의 적절성 혹은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철학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또 자신의 삶의 방향을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해 나가면 참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는데, 어쨌든 어렵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먼저 지레 겁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시도했다가 포기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게 이 영화라는 도구가 되는 거고요. 영화가 우리에게 익숙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러니까 과거의 이 미디어의 표현 방식이 청각적인 것에서 그리고 활자와 문자로에 의한 시각화로 나왔다면, 발전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활자나 문자보다는 그림과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는데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영화라는 이 장르도 지금 현대사회와 과연 잘 어울리는가, 적합한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이제 영화를 우리가 생각하면 영화의 기본적인 러닝 타임이 최소한 1시간 반 정도에서 2시간. 뭐 얼마 전에 개봉했던 그 미션 임퍼서블 같은 경우에는 전편만 거의 한 3시간에 가까운 이제 이런 그 러닝 타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짧은 영상에 더 익숙하잖아요. 틱톡이라든지 아니면은 쇼츠라든지 릴스라든지 이런 경우 길어봐야 한 2분에서 3분, 뭐 최장 시간 한 5분, 근데 되게 짧게는 15초에서 30초 혹은 1분 안에 정보 전달을 하려고 한단 말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시각을 통한 이미지를 영상으로 전달하는 영화라는 이 도구가 우리에게 효율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영화의 길이가 길다 보니까 조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 시대에 좀 더 비효율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철학을 설명하는 도구로 선택한 것은, 우리가 이제 영화를 모두 다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 영화가 그리고 철학의 모든 것을 영화의 상영 시간 전체에 나담아낸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영화의 일부분들 속에 철학과 관련된 주제들, 철학이 던지는 질문들,
이 질문들을 다루고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 감독의 해석과 그리고 감독의 고민을 담아내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사실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철학에 접근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강의명을 보시면 철학이 묻고 영화가 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체 강의를 어떻게 진행을 최종적으로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떤 거냐면 철학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짧게 설명을 하고 영화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싶다라는 것이 현재 제 마음이기는 해요. 근데 강의를 쭉 이어나가다 보면 뭐 이게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명이 뭐냐면 철학이 묻고 영화가 답하는 거예요. 되게 이제 다른 이제 여러분들이 서치를 해보시면 어떤 이 표현들이 많이 있냐면 영화가 묻고 철학이 답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화가 묻고 철학이 답하면 철학적인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다룰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좀 뒤집었어요. 뒤집어서 철학이 묻고 영화가 답을 하는. 그러면 이제 사실 철학이라는 이 학문은 질문하는 학문이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고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학문이 철학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철학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듣는 내내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란 얘기야? So what?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철학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수많은 탁월한 철학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답이 정답이고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니까 나머지는 틀렸어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되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갖고 있는 성격이 그렇고 그리고 이 철학이 다루는 질문들이 명확하게 어떤 정답을 내리기 어려운 질문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이 질문들이 삶의 궁극적인 어떤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철학이 가지는 대표적인 질문.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은 어떤 나의 어떤 그 개체로서의 개별적 존재자로서의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걸 조금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다루어 보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결국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럼 그 인간을 우리가 이성적 존재로 볼 건지 아니면 감성적 존재로 볼 건지 혹은 인간을 어떤 동물과 비교해서 살펴볼 건지 오늘날과 같이 어떤 이 기계 문명이 발전하는 시대 속에서 그러면은 인공지능과 인간의 어떤 차이점을 놓고 볼 건지 여기에 따라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혹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의 궁극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궁극적인 질문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기에 대한 답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과목에서 이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것이 정답이야 라고 여러분들께 그런 단정적으로 답을 드리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다만 우리가 이 다양한 관점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다양한 관점들이 생겨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과정을 조금씩 밟아가고 걸어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학습 목표를 잠깐 보시면 첫 번째는 철학이 던지는 근원적이고 기초적인 질문에 대해서 영화를 매개로 쉽게 접근하도록 한다. 그래서 철학이 어렵지만은 않다. 그리고 철학이 던지는 질문들이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은 내가 고민해 왔던 것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수업을 통해서 이해하면 좋겠고 그런 나의 어떤 그 고민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다양한 대답들이 존재하는지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자 하는 것이 첫 번째 학습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철학사의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들의 사상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그래서 영화를 매개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은 철학사의 흐름을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조금 이론적인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서양 철학사, 죄송하지만 동양 철학은 우리 수업에서는 좀 다루지 않을 거고요. 서양 철학사의 핵심적인 인물들, 뭐 예를 든다면 철학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철학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초로 이 철학적 사고를 시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탈레스라는 인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중요한 인물들을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그 인물들이 던진 질문이 무엇인지 그 질문을 우리가 함께 찾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 나가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영화가 철학의 핵심 개념과 질문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풀어내고 있는지를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화를 통해서 감독은 어떤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그리고 그 영화 안에서 이 철학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철학자가 갖고 있었던
핵심적인 사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철학자가 제시하는, 혹은 그 시대의 철학이 제시하는 핵심적인 개념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탐구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왜 영화인가라는 질문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대 철학을 대표하는 학자 중에 한 명인 질 들레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 들레즈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언젠가 세상은 영화가 될 것이다. 사실 여러분, 영화는 물론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영화의 가장 리얼리티를 살리게 되면,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영화의 장르는 다큐멘터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도 영화의 한 장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다큐멘터리가 영화의 어떤 한쪽 측면에 있다면, 소위 말하는 이제 SF 영화, SF 영화는 물론 과학을 바탕으로 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는 이런 영화를 대표하는데, 질 딜레즈의 이야기는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상상 속에 존재했던 그 일들이 계속해서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현대 사회의 모습을 저는 질 딜레즈가 지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언젠가 세상은 영화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이게 이제 모든 세상이 다큐멘터리화 될 것이다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꿈꾸고 지금 우리가 상상하던 그 일들이, 영화를 통해서 구현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이 언젠가는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또 다른 한편으로, 사실 세상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영화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근원적인 방식인 철학에 접근하게 된다면, 과거의 세상을 이해했던 다양한 방식들을 철학의 영역에서 우리가 다루어보고, 그리고 그 철학의 다양한 어떤 그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영화를 통해서 조금 쉽게 접근을 해 나간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세상 역시도 우리가 좀 충분히 준비하고 그리고 대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기대와 바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인 철학에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접근 방식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앞에서 얘기했지만 철학은 이제 어렵다라는 선입견이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철학에 대한 설명이 추상적이고 지루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철학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철학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그런 용어들에 대한, 용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용어를 이해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철학적 용어들을 우리가 이미지나 혹은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낸다면 조금 쉽지 않을까. 그래서 영화는 기본적으로 서사가 있지 않습니까? 소설도 서사가 있고. 근데 우리는 스토리가 있는, 서사가 있는 어떤 그 것들에 대해 좀 더 흥미를 느끼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어떤 수업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냐면, 제가 막 어떤 그 개념을 설명하면 어려워하지만 그 개념을 스토리화 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마치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것처럼 수업이 흥미가 있고 그리고 쉽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화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서사를 담고 있고 그 서사를 우리에게 전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영화는 좀 더 쉽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매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시각 효과가 갖고 있는 장단점이 뚜렷하다는 거죠.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 영상이라든지 시각 효과는 아주 빠르고 효율적인 정보 전달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치게 이 시각에 어떤 그 좀 빠져 있다 보면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영상으로 전달되는 그 정보가 우리의 눈을 통해서 바로 뇌로 전달이 되다 보니까 생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측면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영상이라는 방식은 굉장히 유용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배움을 얻고 그리고 미래 사회를 준비하고 나의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좀 고차원적인 목적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 영상을 다룸에 있어서도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이 이야기를 캐나다의 미디어 학자인 마샬 맥루언이 남겼는데, 굉장히 그 촌철살인과도 같은 그런 이제 아주 적확한 그런 메시지이기는 합니다만, 영화가 메시지 전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좀 이 영화라는 접근 방식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도 있겠다. 물론 이제 봉준호 감독은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영화는 메시지를 담는 도구가 아니다. 그러니까 영화인의 입장에서 영화를 그냥 도구화하는 것이 좀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하나의 예술인데
예술을 그냥 도구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봉준호 감독이 좀 불편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화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 메시지의 전달자가 감독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상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또 다른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고 또 얻어갈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이 영상 매체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하게 조심해서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제 영화 두 편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영화들인데 이 두 영화가 가지는 메시지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영화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감독이 전달할 수도 있지만 그 영화의 서사가 전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영상 자체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는데 저희 지금 앞으로 소개해드리는 이 각각 두 편의 영화들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다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가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천편일률적일 수는 없습니다. 슬픈 영화를 보면서도 내 인생의 의미를 되새길 수도 있는 거고 SF 영화를 보면서도 우리는 과거를 떠올려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영화에 접근하는 방식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또 우리의 어떤 살아왔던 삶의 여정에 이게 각각 녹아 들어가는 포인트들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하는 또 제가 해석하고 제가 정리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100% 일치하고 공감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 영화들에서 어떤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는가 그리고 사실 이제 오늘 수업의 목표는 영화가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영화가 어떤 식으로 전달하느냐라는 거를 그냥 조금 모델링해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공감이 되시면 동의해 주시면 되는 거고 또 공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메시지화된 부분들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두 편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영화는 영화 라라랜드입니다. 라라랜드가 상당히 한국에서도 좀 흥미를 불러일으켰던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뮤지컬 혹은 음악 영화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음악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비긴 어게인이 있겠죠. 그리고 또 라라랜드가 있고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히려 영화보다는 그 영화에서 사용되었던 음악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영화이기도 한데 그다음에 요즘 이제 그 뮤지컬 영화들도 좀 상당히 많이 나오죠. 레미제라블 같은 것도 뮤지컬 영화화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영화이기도 하고요. 라라랜드라는 영화가 상당히 많은 흥행을 불러일으킨 건 맞습니다. 데이미언 셔젤 감독이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라이언 고슬링과 엠마 스톤이 주연이었습니다. 2016년도에 개봉을 했는데 제작비는 3천만 달러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수익이 세상에 4억 4,500만 달러 거의 11배의 수익을 남긴 아주 흥행에 성공한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라라랜드라는 영화를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도에 개봉한 로맨틱 뮤지컬 영화고요. 이 영화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꿈을 추구하다가 사랑에 빠지는 그래서 고군분투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와 여배우 지망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맨스가 주를 이루기도 하지만 로맨스가 전부는 아니고 이 영화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꿈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야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도 성공을 거두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률이 세상에 11배나 되는 이런 놀라운 영화죠. 웬만한 그 헐리우드의 어떤 블록버스터라는 이 의미 자체가 소위 말하는 이제 거대한 상업 자본이 들어가는 그런 스케일이 큰 영화들을 우리가 블록버스터라고 하잖아요. 어떨 때 보면 거의 몇백억, 몇천억 정도의 제작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제작비를 투입하고 수익을 내는 게 굉장히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라라랜드는 4천만 달러의 예산으로 3천만 달러의 제작비로 4억 4,500만 달러, 그러니까 11배가 넘네요. 거의 13배, 4배, 거의 15배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업적으로도 성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14개 오스카상 후보에 올랐다가 6개 오스카상을 받는 이런 이제 훌륭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한 멜로, 로맨스만을 다룬 영화가 아니라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만나는 남녀 주인공이 각자의 꿈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면서 서로가 미완성인 상태에서 멋진 포부를 향해 달려나가고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을 빚으며 서로의 감정에 대해서도 섬세하게 다루고 있다. 영화를 보시면 그리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녀 주인공이 만나는 게 이게 서로의 어떤 이성적인 매력에 먼저 끌렸다기보다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꿈에 대한 그리고 내가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나와 같은 상황에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구나라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동병상련의
마음이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영화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랑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꿈이 먼저가 되는. 근데 묘하게 이 사람과 꿈 사이에서의 어떤 그 줄타기를 잘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뭐 등장인물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줄거리 전체를 보게 된다면 이제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오죠. 첫 번째는 여자 주인공 미아 엠마 스톤 역입니다. 배우 지망생입니다. 오디션을 수없이 보지만 결과는 늘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디션에서 또 떨어진 어느 날 집으로 가는 길에 레스토랑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소리에 홀린 듯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세바스찬 남자 주인공이죠. 라이언 고슬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두 번째 남자 주인공은 라이언 고슬링인데 재즈 음악가입니다. 미아는 세바스찬에게 다가가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음악 대신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즈를 해달라는 레스토랑 요구를 거부한 대가로 해고를 당한 세바스찬은 미아를 그냥 지나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아 입장에서는 세바스찬의 연주에 마음이 열려서 세바스찬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가지고 다가갔는데 지금 세바스찬의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세바스찬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이 있는데 생계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레스토랑에서 연주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레스토랑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그 음악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걸 자기가 원하는 음악으로 대체해버리게 되면서 해고를 당한 세바스찬의 모습. 그러다 보니까 세바스찬 입장에서는 이제 미아가 달가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지나쳐 가버리는. 자, 그러다가 한 파티에서 이제 미아와 세바스찬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세바스찬은 미아에게서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배우라는 꿈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미아 역시도 세바스찬이 죽어가는 재즈 음악을 지키고 진정으로 아낀다는 사실에 이끌리면서 서로는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어떤 그 이성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서로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었다. 외모로 끌리는 부분이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서로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너무 비슷한 거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꾸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아주 멋있게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아는 이제 세바스찬의 응원에 힘입어서 직접 글도 쓰고 연기도 하는 1인극을 준비를 하고 세바스찬은 이제 재즈를 보다 쉽게 느낄 수 있도록 자신만의 재즈바를 기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바스찬의 꿈은 뭐였냐면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재즈바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즈바의 사장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둘의 사랑과 응원만으로 서로 충분할 줄 알았지만 세바스찬은 문득 현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뭐 남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뭐 공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우리 여자하고들 입장에서도 반대로 또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남자 입장에서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굉장히 이제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어떤 이런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는 거고 또 미아는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자기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결국 자기가 뭔가 손에 쥐어야 되고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혹은 이제 미아를 위해서 뭔가 서포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이 세바스찬으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세바스찬은 대중이 원하는 재즈 음악을 하는 키스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재즈 밴드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키스의 밴드는 전통 재즈가 아니라 현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음악을 하는 밴드였었고요. 세바스찬이 이제 밴드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무대를 보러 갔는데 이제 미아 입장에서는 평소에 세바스찬이 추구하던 그런 음악과는 좀 전혀 다른 그런 음악 스타일과 세바스찬의 모습에 뭔가 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밴드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공연과 콘서트를 계속해야 되는 세바스찬은 미아와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오랜만에 세바스찬과 통화를 했는데 만날 수 없다는 연락에 미아가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근데 세바스찬이 사실은 미아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서프라이즈를 한 거죠. 서프라이즈. 세바스찬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집에서 자신을 반기고 있었던 거고 자,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는 하지만 미아는 세바스찬의 이야기에서 자신과 함께 할 미래가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당장 세바스찬이 필요한 미아는 그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면서 예전의 꿈을 향한 열정이 있었던 세바스찬을 그리워하게 되고 세바스찬은 그녀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미아가 서로 섭섭하게 생각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이제 결국 헤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어떤 서로 간의 어떤 그런 좀 공감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이제 몇 년 이후에 미아는 대배우가 되어 있었고 아이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린 미아 옆에는 영원히 있을 것 같았던 세바스찬 대신에 다른 남자가 있게 됩니다. 자, 남편과 약속 장소로 향하던 중에 뜰린 재즈바에서 미아는 세바스찬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 장면이 이제 굉장히 감동적이고 또 멋있죠. 미아가 재즈바에 들어서자마자 세바스찬은 마치 그녀가
올 줄 알았다는 듯 짧은 눈인사로 미아를 맞이를 해주고 그녀에게 처음 자신이 들려줬던 재즈 음악을 들려주고 음악이 끝나면서 미아와 남편은 나가고 그런 미아를 세바스찬은 짧은 인사를 하며 보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전통적인 그 로맨스의 방식하고 조금 벗어나게 되는 거죠. 뭐 전통적인 로맨스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미아가 대배우가 됐지만 기다렸고 그러다가 우연히 세바스찬을 만났고 뭐 그러면서 다시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되면 좋겠는데 감독은 그리고 작가는 그런 방식으로 영화를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에 충실하게 그러나 각자의 꿈을 이룬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라라랜드라는 것이 로맨스 장르이긴 하지만 로맨스가 주제가 아니라 서로의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젊은 이들의 열정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이런 모습이 이 라라랜드가 던지고자 했던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영화의 결말은 감동적이고 의미심장하다. 주인공들인 미아와 세바스찬은 자신의 꿈을 추구하며 서로를 사랑하지만 인생의 도전과 현실의 압력에 부딪히게 되고 그들은 각자의 선택을 통해 꿈과 사랑 사이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러니까 세바스찬은 사실 자신이 어떻게 보면 꿈을 포기했던 이유가 미아 때문이었던 거죠. 미아의 꿈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미아는 그런 세바스찬의 선택을 이해하거나 수용하지 못했고 결국 둘이 헤어지면서 미아는 자신의 꿈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바스찬은 오히려 미아와 헤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꿈을 이룰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가 함께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낸 상황에서 각자의 행복을 찾아서 떠나게 되는 이런 영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현실과 마찬가지로 모순적이고 복잡한 상황을 그려내며 관객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 꿈을 포기했고 또 그 꿈을 위해서 때로는 사랑보다는 꿈을 위해서 사랑의 감정을 조금은 접어야 하는 이런 상황들에 부딪히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라라랜드가 던지는 메시지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라라랜드는 The City of Angels 혹은 엔젤 타운 등과 함께 미국의 도시 로스앤젤레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동시에 이 라라랜드는 현실과 동떨어진 세계라는 뜻으로 1980년대부터 사용된 신조어기도 한 거죠. 라라랜드의 배경이 되는 도시가 로스앤젤레스이기 때문에 라라랜드라는 제목을 붙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절망적이고 답답하고 그리고 미래가 보여지지 않는 불투명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함께 꿈꾸고 그리고 미래를 그리는 그런 미래 세계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 라라랜드라는 영화 제목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영화는 꿈을 향한 러브레터입니다. 허황된 꿈을 꾼다며 세상이 조롱하는 사람들의 꿈 말이죠. 배우 지망생인 주인공 미아는 여러 차례 오디션에서 쓴맛을 보다가 한 오디션장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꿈꾸는 자들을 위하여 비록 어리석어 보이겠지만 상처받은 마음들을 위하여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를 위하여. 자, 라라랜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7년 72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노미네이트된 전 부문 수상의 기적을 이끌기도 했고 영화의 제작 과정 자체가 영화의 메시지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독이었던 셔젤은 2009년 3월에 각본을 완성했지만 제작사를 찾지 못하다가 영화 위플래시의 흥행에 힘입어 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플래시가 그 음악하는 특히 밴드 음악을 하는 드러머의 일생에 관한 어떤 성공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위플래시가 없었다면 라라랜드 제작을 못했다는 거죠. 원래는 라라랜드가 먼저 만들어질 수도 있는 작품이었지만 아무도 이 셔젤의 꿈을 응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셔젤은 어떤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던 거죠. 잡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위플래시가 잘 되니까 라라랜드까지 갈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이 셔젤의 인생과 셔젤의 살아왔던 삶의 여정이 라라랜드의 내용과도 상당히 오버랩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던 것처럼 이 영화는 꿈을 향한 러브레터입니다. 허황된 꿈을 꾼다며 세상에 조롱하는 사람들의 꿈 말이죠. 이거는 그 감독이었던 이제 셔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비록 허황된 꿈이라고 우리 주변으로부터 이제 뭐 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선택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상당히 좀 희망적이고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이상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 라라랜드는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영화는 인터스텔라인데요. 뭐 인터스텔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이고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매튜 맥커니와 앤 해스웨이. 개봉은 2014년에 했고요. 제작비가 1억 5천만 달러. 아까 우리가 그 라라랜드 같은 경우에 3천만 달러였는데 지금 인터스텔라는 1억 5천만 달러였고 수익이
상당히 뭐 많이 났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인터스텔라보다가 아까 이제 블록버스터에 해당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수익 능력률이라는 측면만 흥행이라는 측면만 놓고 본다면 라라랜드가 훨씬 더 흥행은 성공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터스텔라의 메시지를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인터스텔라는 2014년에 개봉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SF 영화입니다. 인터 플러스 스텔라, 그래서 별과 별 사이를 의미하고 별과 별 사이를 오고 가면서 생기는 이제 물리적 현상을 영화의 테마로 삼았습니다. 인터스텔라가 상당히 매력적인 영화인 배경에 뭐가 있냐면 그 이론 물리학을 기초로 해서 철학적 주제를 탁월하게 결합한 이제 그런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인터스텔라를 제작하기 위해서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동생이죠. 조나단 놀란인데 대본을 맡았는데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천체 물리학과 상대성 이론을 4년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석사학위까지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론 물리학의 탄탄한 기초 위에 만들어진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스텔라의 메시지가 뭐냐? 영화 인터스텔라는 인류가 당면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오염과 기후 위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지구가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이제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인간의 탐욕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재앙인데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가 문제가 됐고 결국 이상기후로 이어지면서 인류가 식량난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배경에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인터스텔라는 이제 현대 물리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는 한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이론 물리학을 기초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만 사실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 이제 그 아직까지 이론적으로 제시는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증명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 좀 나와요. 예를 든다면 이제 웜홀이라든지 혹은 블랙홀을 통과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물론 이제 상대성 이제 이론을 적용을 한 것입니다만 밀러 행성이라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부분이라든지 실제로 그 인류의 문제를 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해결을 하지 못하다가 그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실마리를 누구에게서 얻게 되냐면 새로운 행성을 찾기 위해서 생존 가능하고 거주가 가능한 새로운 행성을 찾기 위해서 떠났던 우주 비행사가 딸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과 메시지를 전달하게 됨으로써 어떤 과학적 난제와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그런 이 영화의 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현대 물리학과 천문학의 이론을 통해서 영화를 제작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과학이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좀 허무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그런 탄탄한 이론 물리학과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한 영화의 결론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굳이 그렇게 이론 물리학과 상대성 이론을 탄탄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냐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스텔라의 메시지가 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영화인 거죠. 그래서 인터스텔라는 인간의 탐욕이 가져온 절망적인 세상에서 오직 사랑이 답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듯하다. 이게 철학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학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우리의 철학적인 질문과 답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인터스텔라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과학적이고 현대화된 문명, 기술 문명의 사회, 그 사회를 구원하고 그리고 그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인터스텔라 안에는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물론 이런 부분들을 캐치를 못하고 그냥 영화가 보여주는 화려한 스케일과 그리고 그 영화의 장면에 우리가 몰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감독이 영화를 제작할 때에 세상에 던지고 싶은 자신의 메시지와 철학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물론 이제 그냥 뭐 때려 부시는 영화들도 있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때려 부시고 웃고 끝나게 만드는 그런 영화들도 있지만 그런 순수한 상업적인 의도에서 만드는 영화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영화들이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근원적인 고민과 질문을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영화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도 달라져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그 메시지 안에서 우리가 좀 더 고차원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들, 좀 근원적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편의 영화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이 두 편의 영화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화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